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반려동물, 환경, 다양성, 뭐 그런 그다지 재밌지 않은 주제들과 관련해서 주절주절 이것저것을 읽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23년에는 어떤 삶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렸고요. 24년에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책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2화예요. 24년, 지금 이 녹음을 하는 날이 24년 1월 10일이거든요. 약간 기념비적인 일이 있어서 앞에 약간 떠드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24년 1월 9일자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늘 관심을 가져왔던 비반려동물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개 식용을 위해서는 개농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전국 개농장에 약 50만 마리 정도의 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동물단체는 100만 마리 정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공공보호소에 수용 가능한 동물은 연간 12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고 그 지난 편에서도 읽어드렸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연간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숫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암담하구나 하는 이게 좀 길이 안 보인다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농장의 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입양이 잘 되지도 않고 입양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잘 품어지지도 않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농장 운영자들의 생계 문제가 있겠죠. 그 전부터 동물단체들이 전업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생계와 또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서로 의견차가 큰 것으로, 그래서 아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농장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식용견을 위한 개농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물 생산업을 위한 개농장이 있죠. 고기를 위한 번식장은 이제 금지가 되었으니까 상품을 위한 번식장도 금지가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월 9일은 그런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읽어보겠습니다. 종이책으로는 13페이지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1장 버려진 고양이가 모이는 곳 보호소. 2012년 7월 천안보호소의 봉사자이자 개인구조 활동가였던 강지영 씨는 한 인터넷 고양이 커뮤니티에 20마리 남짓의 고양이 사진과 상태를 담은 글을 올리며 인보 및 입양처를 찾았다. 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고양이였다. 펫숍에서 인기가 많은 러시안 블루나 페르시안 같은 품종묘부터 코숏까지 많은 고양이가 잔뜩 긴장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크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고양이의 불안이 금세 느껴졌다.
그 많은 고양이 중에 루이가 있었다. 네, 일단 루이는 제 첫 번째 고양이 이름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아마 화면에 저희 루이가 보호소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첨언을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개인 구조 활동가라는 말입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쓰고 있긴 한데, 이때만 해도 보호소나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그냥 봉사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활동 하시는 분은 두 종류였죠. 캣맘, 캣데디 혹은 봉사자. 그런 식의 분류밖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분류되는 게 마뜩치 않았습니다. 네, 저는 마뜩치 않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단순 봉사나 선한 일로 비춰지는 게 싫었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사회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분들이 하는 동물 보호소에서 하시는, 그리고 길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는, 동물 외에도 길에 있는 수많은 비인간 생명체들을 돌보는 일 모두가 저는 사회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순 봉사자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불어 구조활동가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신이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건 저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준비하던 2015년에는 인보라는 말이 좀 덜 대중적이었어요. 그래서 각주를 달아놨었죠. 인보는 임시보호의 줄임말이다. 구조가 필요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돕는 일을 말한다. 구조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알맞은 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까닭에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우려, 피보호 동물의 불확실한 건강 상태, 기존 반려동물의 반응에 대한 걱정 문제로 봉사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봉사자의 수는 한정적이지만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수는 많은 까닭에 인보처는 늘 부족하다. 지금도 동물보호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 계정에 가보면 임시보호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시보호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시보호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구하지만 사실은 좀 나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조금 불쾌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시보호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거든요.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소 침해당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인보를 4번을 신청을 했는데 2번 정도는 거절을 당했었고, 2번 정도는 진행을 했었는데 그 2번도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도 그랬고, 어떤 사람들을 만들면서도 그랬고,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이시고 동물 보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조나 입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제가 한 실패나 제가 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오픈을 하려고 한 편이에요. 최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보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4번을 신청을 했고 4번 중에 2번은 거절을 당했고, 2번 모두 그 인보 신청을 받으셨던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집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저와 짧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제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어서 다소 불쾌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이후로 좀 이 세계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뒀다가 다시 이제 어떤 세계일까 궁금해져서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뭔가를 확인하고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이해를 일반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책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4번 중에 2번은 그렇게 해서 거절을 당했고, 거절당했던 이유는 미혼이고, 1인 가구이고, 집을 오래 비우고, 집이 좁고, 그런 문제로 이제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은 인보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뒤에 책에서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인보가 아주 절실하지만 이 구조 과정에서 인보는 정말 정말 절실하고 인보 과정이 있어야지만 추가 구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보이지만 인보 과정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코숏은 유추가 되시겠지만 코리안 쇼트 헤어의 줄임말입니다. 한국 토종 고양이 혹은 한국 재래 고양이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코숏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코숏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보호소 고양이를 데려와도 될까? 2살은 될 것 같다는 성묘를 데려와서 감당할 수 있을까? 중성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마킹을 한답시고 여기저기에 오줌을 싸대는 것은 아닐까? 새 집에 왔다고 불안해서 밤새 울부짖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하지만 다른 고양이에게 밀려서 밥이나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심하게 구석에만 있다는 이 아이가 열흘을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열흘을 버틴 듯 좋은 사람을 만나 안락사를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긍정의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덜컥 입양을 결정했다. 내 의사를 확인한 지영 씨는 이를 다른 봉사자에게 알렸다. 직장에 있었던 우리를 대신해 그녀가 루이를 데리고 나왔고, 자신의 차로 고양이들을 이동해 주겠다는 또 다른 봉사자가 다수의 고양이와 함께 루이를 옮겨주었다. 차량 이동 봉사자는 나를 만나 루이를 전달했던 저녁 9시까지 입양처와 인보처로 고양이를 데려다 주느라 밥도 먹지 못한 채 오후 내내 운전을 했다고 했다. 그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과 빵을 대접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고양이를 받기로 한 사람들에게서 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루이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에 힘입어 보호소를 벗어나 내게 왔다. 아마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리 허겁지겁 데리고 나오나. 열흘은 뭐고 안락사는 뭔가. 보호소면 동물을 보호해 주는 곳 아닌가. 네, 그럼 여기에서 열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보호소에서 열흘이라는 건 이제 동물보호법 제43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물보호소와 관련이 있는 건 1호, 2호, 4호가 될 것 같아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법이나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과 관련해서 6개월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민법 제253조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제40조가 공고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 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4조가 동물의 구조와 보호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1호와 1호가 유실 유기동물, 2호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유실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는 소유자가 보호 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7일로부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열흘 10일이 되면 이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물의 생사여탈권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동물보호소 관리소장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 책이 만들어지던 2014-15년 그때쯤 그리고 그 이전의 자료에서는 사실 동물보호소 소장이나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관련된 부서는 동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안락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동물보호소가 연간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약 12만 마리 정도이고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10만 마리 내외이기 때문이죠. 가장 적었을 때가 8만 3천 마리 정도였고 많았을 때는 13만 마리 혹은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정체되어 있던 동물까지 생각을 한다면 보호소는 항상 만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자들이 간절하게 임보처를 찾고 입양처를 찾고 개인 사재를 털어서 보호소에 있는 동물을 치료를 해서 입양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치료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동물보호소의 진짜 모습. 유기동물 보호소. 이름만으로는 영락없이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거리의 안타까운 동물을 보고 신고해 동물보호소로 들여보낸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소를 방문해 보면 알게 된다. 보호를 받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한국의 보호소는 대개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사진과 함께 공고를 올리고 법정 공고 기간인 10일을 기다린 뒤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에 한해 일반 분양이나 안락사를 진행한다.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동물보호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 43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은 유기유실 동물에 대해서 최대 10일까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2014년 1월 2일자로 동물보호법이 다시 한번 개정이 있었고,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5년 1월 3일자로 시행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동물보호의 날이 신설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저한테 더 중요한 건 동물보호법 34조 동물의 구조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3항이에요. 3항이 기존에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진단이 해당 동물의 보호 조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장식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우리가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의 보호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임시보호를 받고 어떻게 입양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소가 얼마나 열심히 보호되어 있는 동물들을 일반 가정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저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견을 전달할 때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고 인간의 돈으로 운영되는 보호소는 인간의 민원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그 때문에 보호소는 동물을 보호하기보다는 인간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원인인 동물을 보관 및 격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격리하기 위해 동물의 습성과는 유리된 뜬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철장 위에 철장을 쌓거나 작은 철장 안에 많은 수의 개체를 넣기도 한다. 또한 비용과 예산의 문제 때문에 청소나 관리 인원을 필요보다 적게 배치하기도 한다. 많은 수의 개체가 불결하고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병을 나눠 가진다. 귀 진드기, 피부병, 고양이 감기라 불리는 허피스나 칼리시, 파보나 범백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까지도. 병에 걸리고 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관리나 보관에도 제약을 둬야 할 정도의 예산이 치료에 부여될 리 없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면 병을 앓다가 폐사되거나 안락사될 따름이다. 그래서 많은 보호소 봉사자가 입소된 동물이 병에 걸리기 전에 예쁘게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입양 보내려 노력하며 위급한 경우에는 직접 데리고 나와 사비로 치료한 뒤 입양을 보낸다. 그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 혹은 유기동물 구조의 현실이다.
네, 유기동물 구조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소마다 이 보호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법의 의무 기간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10일 그것이 의무 기간인 셈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없고 안락사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은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재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열흘이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그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보호를 유지하면서 일반 분양을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보호소가 너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보호소 관리소장의 의사에 따라서 안락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24년 1월 2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그런 보호조치 관련해서도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관계자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게끔 바뀌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어디나 그렇지만 예산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이때만 해도 보호소에 전염병이 크게 도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파보나 범백 같은 병이 한번 크게 돌면 보호소가 거의 텅 비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서 나오는 동물들에게서 병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정말 많은 활동가들이 노력했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한 덕분에 보호소의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활동이라는 것이 되게 대도시 위주, 도시 위주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도시 주변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보호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공보호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설보호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호소 관련해서는 제가 보호소에 가서 봤던 걸로는 품종이 있는 친구들이 2에서 3 그리고 한국 재래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고르 자부종, 진도 믹스종 아니면 코숏 이런 친구들이 7에서 8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있었음에도 유기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 지역에 따라서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종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산이나 농지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도믹스나 아니면 시고르 자부종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도시 지역이나 대학가 인근인 경우에는 품종이 있는 친구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향이 좀 더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중성화가 되어 있고 옷을 입고 사람이 걸어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봐도 이미 멘탈이 깨져 있어요. 시선이 멍해요, 정말.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라는 표정이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인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이야기는 아마 차차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약간 왔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